DNA가 어떻게 보면 긴 실과 같은 것인데 뚝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든 이것을 복구를 시켜요. 복구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변이를 넣을 수도 있고 유전자를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유전자 가위의 가장 유용한 사용처가 가장 지금 각광받는 것은 유전병 치료제 그리고 암에 대한 치료제. 망가진 유전자를 고치는데 이런 유전자 가위가 사용되는 거죠. 망가진 염기 저혈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저혈을 인식하도록 유전자 가위를 만들고 그래서 잘라서 고쳐준다는 거죠. DNA라는 게 사람이나 동물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다 있죠. 식물에도 있겠네요. 물론이요.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요인이 다양하거든요. 병충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네. 가뭄, 식물을 개량하는 병충해에 강하고 기후에 좀 탄력적이고 가뭄에 내성을 지니고. 혹시 더 성과가 있으면 우리 한국의 노벨상 같은 건 안 되나요? 사실은 노벨상을 받아도 전혀 누가 뭘 할 수 없는.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헬스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어떤 장기가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으셔서 그럴 때 우리가 이식이라는 걸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식을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잘 안 돼서 이종장기 이식이라는 용어를 하죠. 주로 지금까지는 돼지의 장기, 예를 들면 신장이다, 심장이다 이런 걸 이식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외신을 보니까요. 미국의 신장 환자가 돼지의 신장 이식을 받아서 지금까지 보면 한 8개월여 비교적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돼지의 신장을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하고도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이 8개월을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우리 한국 과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인정 많은 과학자시죠. 카이스트의 김진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 이종장기 이식 그리고 유전자 가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설명했나요? 그 8개월 그 돼지. 저도 최근 외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장기를 어디든 간에 이식을 한 다음에 최장기간 지금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기록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이 하루하루 생존하면 그게 세계 기록 갱신이 되는 거죠. 동물 중에는 이 돼지가 사람의 장기하고 이렇게 제일 흡사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다른데요. 그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거죠. 그런 유전자 조작이 용이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그 크기가 이제 사람 장기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사람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이 상상으로는. 그 이제 미니 돼지가 있어가지고 사람과 유사한 크기. 그리고 유리적인 문제도 아무래도 좀 자유롭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 장기를 이식한다 그러면 또 유리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 있는데 돼지는 식용으로 워낙 1년에 수억 마리를 그렇죠. 야생 동물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한다. 그런 것들은 또 환경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죠. 근데 돼지는 사실 인간을 위해서 이제 고기를 제공하는 게 주로 사육의 목적이니까 장기를 한다고 해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없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동물의 장기를 이식한다. 그 사람 측면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건 또 없었나요?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유전자형이 일치한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똑같으니까 장기 이식을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가 이제 망가져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수요는 있는데 그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 미국에도 수만 명.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때 이제 돼지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지금 임상시험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의 목표는 한 1년, 2년 버틸 수 있으면 예. 이게 브렉스루라고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적절한 유전자형이 맞는 사람의 이제 장기 기증자가 있으면 시간을 번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 앞에 500명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내 뭐 신장이든 심장이든 상태는 한 6개월 내지 1년을 못 버틸 정도로 악화돼 있다. 일단은 돼지의 장기를 이식 받아가지고 우리 아주 적합한 유전자를 가진 도너, 그러니까 기증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데 그렇죠. 유용하다. 영원히 이걸 가지고 한다기보다 현재의 목표는 그런데 예. 이 기술 수준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또 이걸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교수님은 원래 이 분야를 전공하셨어요? 저는 장기 이식 전문가가 아니고요. 예,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데 예. 이 장기 이식용 돼지를 만드는데 유전자 가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를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예. 돼지의 장기를 바로 사람에 이식하면 초급성 면역 반응부터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돼지 유전자를 이것저것 고쳐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임상 시험 하는 걸 보면은 수십 군데를 고쳤어요. 근데 고치는데 바로 유전자 가위가 쓰이는 거죠. DNA를 잘라서 어떤 인간의 유전자를 넣기도 하고 또는 돼지의 유전자를 제거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유전자 가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가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 쓰는 가위를 연상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 뭐 무슨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는 학술 용어는 아니고 예.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그냥 만든 용어인데. 그러면 유전자 가위란 용어 자체를 김진수 교수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DNA를 그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식해서 결합해가지고 자릅니다. 물리적으로 잘라요. 그러면 DNA가 어떻게 보면 긴 실과 같은 것인데 뚝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든 이것을 복구를 시켜요. 그 복구 기작이 모든 세포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사실은 DNA가 수시로 끊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복구를 해주는데 복구 과정에 우리가 원하는 변이를 넣을 수도 있고 유전자를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네. DNA를 고쳐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그 공부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 우연한 계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던 중에 그 제 후배 다른 대학에서 공부했던 후배로부터 예. 이 자기가 유전자 가위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징크 핑거 누클레이즈라고 그 우리 몸에도 이제 많이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징크 핑거라는 게 있어요. 이 역할은 DNA를 인식해서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DNA를 자르는 요소를 붙여가지고 인공적인 DNA 절단 요소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가지고 뭘 할지 명확하진 않았어요. 네. 또 어쨌든 DNA를 그렇게 자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나가서는 DNA 염기서를 고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망가져서 발생하는 질병이 뭐 6천여 종이 된다 그래요. 유전 질환이. 그런 것들을 잘라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혁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0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분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그 분야의 가장 이제 그 전문가 징크핑거의 구조를 연구하는 예. MIT의 교수님을 찾아간 거죠 제가. 그래서 박사 후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사 후 연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이쪽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된 것인데. 그건 무슨 학 박사라고 해요? 그런 거? 생화학. 생화학. 예. 그런데 그때는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게 워낙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잘 안 쓰이고 있다가 이제 크리스퍼라는 새로운 게 갑자기 나오면서 예.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예. 심지어는 돼지 유전자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돼가지고 장기 이식에 적합한 그런 돼지도 만들게 된 것이고요. 돼지 자체를. 예. 그렇군요. 크리스퍼 캐스 9이라는 기술로 특허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크리스퍼의 기술을 교수님이 독창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또 신기술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크리스퍼라는 것은 그 1980년대부터
그 유전학자들이 우연하게 발견한 것인데요. 예. 세균에 존재하는 아주 신기한 염기 서열이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몰랐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메커니즘이라는 걸 파악하게 됐어요. 네. 그 원리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그 원리를 규명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죠. 몇 년 전에 그 두 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그게 되게 신기한 건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해서 잘라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DNA를 잘라주는 효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유전자 교정, 유전자 에디팅에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군요. 총 몇 년이나 연구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97년부터 박사후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 거의 뭐 28년. 아, 요 분야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런 쪽에 이게 과학이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학과 과학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하고 발표하고 논문을 쓰시고 그러면 통상 제일 유명한 저널이 네이처 뭐 이런 데인가요? 그래서 셀 사이언스 네이처를 제일 많이들 인정해 주죠. 예, 거기에도 많이 논문이. 예, 저도 예, 네. 몇 편 냈습니다. 혹시 더 성과가 있으면 우리 한국의 노벨상 같은 건 안 되나요? 그 저는 노벨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 누구나 당첨될 확률이 있어요. 예. 당첨. 예. 선정이 아니라 당첨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독창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고 세상을 바꾼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아도 전혀 뭐 그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군요. 이분들이 장수를 해야 돼요. 어떤 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노벨상을 탈 때까지 평균 한 20년, 3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시면 노벨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사후에는 학자가 사후에는 안 주고 안 주는군요. 천재적인 과학자 이런 분들 노벨상을 못 받네요. 맞습니다. 천재는 좀 단명한다고 하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뭐 교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적용 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유전자 가위의 가장 유용한 사용처가 장기 이식이 되는 건가요? 장기 이식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과제고 가장 지금 각광받는 것은 유전병 치료제. 유전병 치료제. 예. 그리고 암에 대한 치료제. 아하. 그 암 치료제도 이제 세포 치료제를 사용하거든요. 그 T 세포라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 성공적인 제품도 있고. 그런데 그 성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럴 때 T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또 유전 질환의 경우는 뭐 현재까지는 알려진 게 6,000종에서 8,000종이 된다 그래요. 별의별 유전자가 망가져서 질병이 생겨요. 망가진 유전자를 고치는데 이런 유전자 가위가 사용되는 거죠. 망가진 염기 서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서열을 인식하도록 유전자 가위를 만들고 그래서 잘라서 고쳐준다는 거죠. 근데 뭐 암을 포함해서 사람이 갖게 되는 많은 질병 중에 정말 심각한 건 대부분 유전자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는 거의 모든 심각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유전자 가위를 세포 내로 잘 전달하느냐 그런 바틀렉이 있는데 지금 임상에 성공한 것도 나왔어요. 그 유전 질환 중에서 이제 특히 미국의 흑인들이나 또는 이 그리스의 이제 백인들이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이 망가진 거예요. 그 적혈구는 사실은 온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데 그때 중요한 단백질이 이제 히모글로빈. 근데 글로빈 유전자가 망가져 있으면 적혈구가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찌그러져요. 그래서 엉기고. 그래서 이제 평생 고통받다가 한 50대 사망하는 질환인데 그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카스제비라고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지금 70여 종에 대한 유전 질환과 암, 뭐 다양한 질환, 대사 질환도 포함해서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뭐 심장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선택으로 하는 게 장기 이식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람 대 사람의 이 장기 이식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뭐 한국만 해도 1년에 수천 수만 건 하는 그런 거라고 것들은 있고요. 그 이식을 한 다음에 성공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그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거든요. 음. 예전에는 그거는 그런 지식이 없을 때는 그냥 이식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 실패하면서 그 원인을 밝힌 거죠. 결국에는 유전자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유전자형이 맞는 사람들만 이식하기 때문에 뭐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유전자형이 맞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린다.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평균 한국 기준으로 신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다리나요? 글쎄요. 뭐 몇 년 기다리는 분도 있다고 하고 또 기다리는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연간 수천 명 된다고 그러고요. 참 가족들의 입장 본인도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대두된 게 저희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돼지 등 이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건데 이 돼지의 경우에 사람에게 이 적용하기 시작한 거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 역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십 년 됐고요. 예. 그 계속 실패 과정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돼지 장기를 이식하면 신장을 이제 이식하면 그 거부 반응 때문에 바로 그 장기가 훼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혔죠. 돼지는 사람 세포에는 없는 항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유전자를 이제 규명을 하고 그러면 그 유전자를 제거하면 되겠다. 근데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예전에는 좋은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고 그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발전한 거예요. 결국에 장기 이식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실패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많은 개선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8개월 생존한 환자도 나타난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근데 유전자를 일치시키는 거에 대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언제 규명이 된 겁니까?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지식이 그럼 완벽하냐?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환자가 8개월 동안 장기 기능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연구해서 그 원인을 밝혀야죠. 그러면 또 그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임상 시험이 또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 시험을 하지 않고는 또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식의 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망을 각오하고 어차피 사망의 수순을 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마지막 희망이라도 이거 해보시겠습니다 하고 임상이 진행되겠군요. 맞습니다. 그 환자도 용감한 분이죠.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분이죠. 그런데 참 다른 신약보다는 훨씬 임상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과정이겠네요. 뭐 신약 자체가 원래 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장기 이식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장기 이식을 한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쪽은 연구하고 있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는 특히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또는 그 이전 기술을 이용해서 돼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많이 기여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목적으로 장기 이식용이 아니라 그 돼지를 도축해 보면 이제 삼겹살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거의 안 먹는데요. 그거 우리 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돼지의 유전자 하나를 바꾸면 근육질 돼지가 돼요. 삼겹살이 거의 없어요. 만들어 보니까. 우리 그거 쓸모 없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돼지도 만들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그래서 소개도 많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든 것들이 또 GM이냐 GM이 아니냐 이런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용화는 못했는데 저희도 그런 뭐 돼지 유전자
교정 이런 연구를 많이 예전에 했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이종장기 이식이 지금 같은 추세로 발전을 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성과가 나오면 궁극적으로 야 거의 모든 장기를 이식할 수 있으면 대부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은 그 장기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뭐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야 인간 수명이 굉장히 빨리 연장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희망적인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항상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계속 되겠죠 또. DNA라는 게 사람이나 동물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있죠. 식물에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럼 식물을 유전자를 동일하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내게 하는데 아주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뭐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데들도 물론입니다. 그거 적용할 수 있겠군요.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상용화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요인이 다양하거든요. 병충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가뭄 이런 것들 그런 문제로 이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2050년 되면은 심각한 위기가 닥친다. 식량난이 닥친다. 이런 제안도 있어요. 그 올해 초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기아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한 것들이 결국에는 식물을 개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전적인 기술 가지고는 안 되고 식물의 유전자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충해에 강하고 기후에 좀 탄력적이고 가뭄에 내성을 지니고 이런 연구들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그 분야에 대한 연구 또 어떤 결과물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크리스퍼를 식물에 거의 최초로 도입한 연구실 중에 하나고요. 여전히 저희가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는 이 식물이 그 DNA를 그 세포 핵만이 아니라 엽록체에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엽록체가 굉장히 중요한 식물에서는 핵심적이죠. 왜냐하면 광합성이 바로 엽록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핵심적인 유전자가 엽록체에 들어있어요. 근데 기존의 크리스퍼 기술을 가지고는 엽록체 DNA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세포핵은 됐는데 왜냐하면 이 엽록체가 이중막이거든요. 이 RNA를 가이드 RNA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뭐 전혀 이 크리스퍼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예전 기술을 변형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전 기술을 했으니까 징크핑거부터 탈렌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이제 쉽게 이 분야를 뛰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엽록체 유전자를 교정하게 되면은 광합성 효율도 올릴 수 있고 제초제 내성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또 열린 거죠. 야, 그런 거는 진짜 사실 뭐 공업이다, 뭐 첨단 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동물 있고 식물이 있는데 그건 한번 기술이 적용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업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상용화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한국은 아직 그 법이 그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GM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상용화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유전자 조작이다. 그런데 일본, 미국부터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유전자 가해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은 GM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왜냐하면은 자연적인 변이하고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게 했을 때 뭐 인체나 뭐 이런 거에 해로운 거예요? 해롭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안전성 평가는 당연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GM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그 사실은 육종이 그 DNA가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서 구매하는 그런 농작물 보면은 사실 매년 바뀐 거예요. 새로운 품종이 나오잖아요.
뭐 포도도 보시면은 샤인머스켓 나왔다가 무슨 그거 다 GM이에요? 유전자가 바뀌었죠. 네. 그런데 어떤 유전자가 바뀌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GM으로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바뀐 건 네. 팩트네요. 네, 그렇죠. 저런 거 없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맞는 거죠, 샤인머스켓은. 네. 원래 그런데 고전적인 방법으로 육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인지 모르고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GM이 아니고 유전자를 알고서 정교하게 고치면 GM이고 이건 모순인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그 농작물들 99%다 유전자가 변형된 거예요. 자연적인 건 아니거든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육종. 전통 육종. 그거는 이제 허용한다네. 한국도 예. 허용하고 다. 전 세계가. 왜냐하면 허용을 하지 않으면 먹거리 99%가 사라질 텐데.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고 거기에 뭐 윤리도덕의 문제까지 더 있는 그 논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유전자 가위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은데 이런 제도나 규제가 그걸 막고 있다면 새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까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이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어디죠? 그러면 이거는 과학 그 과방위 방송통신 과방위에 어렵죠 그러니까. 네. 또 대부분 방송을 다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 이슈가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상임위원회잖아요. 법사위 과방위에 이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위원님들 요 부분 한번 잘 살펴주시고 또 정부 과기정통부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의 민생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과 제품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적절히 개혁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안 만들어요. 경제 성장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고 해외에서는 지금 이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나 우리나라가요. 우리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쓰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 맞습니다. 대통령 과학자, 여자친구들은 스튜디오스. 그랬는데 지금 설문조사는 과학자 쓰나요? 안 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의사는 쓰겠지. 그것도 피부과, 안과. 이러다 보면 우리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정말 민생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을 살리는 이 과학마저도 후진국이 돼버리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과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우리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많이 투자를 했고 연구 개발 예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1등, 2등 한다 그래요. R&D. GDP 대비 R&D. 이스라엘 1등, 한국 맞습니다. 2등. 그래서 과학자를 많이 우대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선진국들의 개발된 기술을 빨리 이제 베껴서 빨리 산업화를 하는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던 거죠. 그것도 뭐 의미 있었죠.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된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베껴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최첨단이고 이제는 남의 것을 베껴가지고는 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걸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더 중요한 것이죠.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이 많이 과학기술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건 충격적이었어요. 다 줄일 게 없어서 그걸 참 근데 그 과학자들 몇 분 뵀거든요, 제가. 단순히 그냥 예산 뭐 5억 받던 걸 3억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생태계를 뿌리 뽑는 분야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 연구원들이 다 떠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시 모으려면 아유. 그리고 또 이제 과학자를 선망하는 게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보람 있고 대우도 많이 받고 행복한 직업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힘든 일이고
뭐 경제적으로 보장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선호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성공 사례가 나올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을 통해서 창업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 분들도 꽤 있고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뭐 충분히 또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웃나라 중국 얘기를 예로 많이 들더라고요. 중국은 진짜 어차피 국가 자본주의 같은 나라니까 야 이거 되겠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하니까 뭐 중국 사람이 뭐 탁월하고 뭐 모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보편적인데 워낙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 분야에 그냥 탑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한국의 진짜 유명한 교수님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퍼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우가 워낙 좋으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카이스트. 예,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예. 저도 뭐 제안 받아본 적 있고. 실제로 뭐 카이스트가 한국에서 대우가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가요? 뭐 상위권이죠. 상위권이죠. 그리고 뭐 인식도 카이스트 교수님은 일단 인정하고 과학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오퍼 받으면 그 패키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신문에 나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이 믿기 어렵게 제한을 해요. 예를 들자면요. 그 연구비를 뭐 몇백억 뭐 이런 수준으로 제한을 해요. 그런데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워낙 이공계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정말 그 10몇억 인구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학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또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한국에 머물러서 왜냐하면 여기 가족이 있고 또 자라는 국가가 그렇죠. 여기고 언어 문제도 있고 또 그 홈그라운드가 유리하거든요. 외국 나가면 그건 어웨이 경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 연구를 그러니까 하고자 하죠. 대충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 나면 누가 나가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차이 나. 그러니까 자기 급여 예를 들면 자기 삶을 책임지는 급여도 중요하지만 과학자로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사실 연구 안 하는 과학자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몽상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연구에 대한 지원이 야, 이 정도면 내가 이 연구 끝낼 수 있겠네라는 확신이 들면 아유 자기가 뭐 언어의 문제 이런 것 학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학자라는 게 그런 거를 결과를 내고 싶은 아주 강한 욕구를 갖고 계신데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네요. 그 뭐 새 정부에서 이제 그거 윤 정부에서 있었던 그 R&D 예산 축소한 걸 다 원상복귀하고 뭐 그런 거 좀 느껴지시나요? 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유전자 가위의 이 분야에 대한 굉장한 권위를 갖고 계신데 앞으로 과학자로서 이 기술 혹은 뭐 더 발전시켜야 될 기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주시죠. 저는 과학이 굉장히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분야보다 흥미진진하고 그 새롭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되면 세상이 바뀌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과학자들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 남들과 비교하니까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의사와 비교하니까. 근데 비교하지 않으면 과학자는 좋은 직업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많이 좀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그런 하는 생각입니다. 네. 카이스트에는 여전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죠. 예, 그렇죠. 국내 최고 인재들이 오죠. 그래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인재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니까 연구와 더불어서 교수님의 그 특별한 그 연구 성과를 후학들에게도 이렇게 널리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좋은 스승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노벨 평화상을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받으신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 그리고 이제 문학상이 있습니다만은 이 과학 분야와 의학 분야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학자 여러분들도 물론 뭐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당첨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과학기술이 전 세계
과학기술 학계에서 대표적인 상인 노벨상도 좀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좀 수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